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왕조 500년 야사 중 이대왕 정종,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3대 왕 태종,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문화의 꽃을 융성하게 피운 4대 왕 세종, 병약했던 5대 왕 문종,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했던 6대 왕 단종, 그리고 우리에게 수양대군으로 잘 알려진 7대 왕 세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안들과 함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정도전과 왕자의 난. 1396년 태조 5년 음력 8월 13일 강씨는 내시를 두루 살펴보다가 숨을 거두었다. 강씨의 시신 앞에는 오직 부군 태조만이 목 놓아 울었다. 태조는 10일간 모든 정무를 중지시키고 전국 팔도의 백성과 함께 애도했다. 그리고 또 묘지를 찾기 위해 15일을 소비했는데 능지는 암안동, 행주, 서부 황하방, 정동 등이 물망에 올랐다. 물망에 오른 땅 중 암안동은 습해서 버림을 받았고 행주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려졌다. 그래서 황하방이 능지로 결정되었다. 이곳으로 결정된 것은 대골 근처이기 때문이다. 태조는 그해 9월 9일부터 친히 정능 축조에 나섰고 10월 10일에는 좌정승 조중과 판중 추원사 이근에게 강씨 생전의 덕행을 기록한 시책을 받들어 신덕왕후란 묘호를 올리게 하였다. 이듬해인 정월 초사흔날 황하방 북원에다 강씨를 안장한 후 정능이라고 했다. 정능동은 여기에서 생겼고 지금은 정동으로 불리고 있다. 1398년 태조 7년 가을 어느 날 정도전과 나무는 내 왕자와 세자 방석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감, 이제부터 세자 방석이 괴롭겠군요. 그러게 말이요. 부왕이 있지만 중전이 안 계시니 더 그럴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강비의 유지를 받들어 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지요. 그러려면 좋은 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라도 있소이까? 내가 삼봉을 따라가겠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보. 별 뾰족 수가 있겠소이까? 그저 현실을 따라가야지요. 허나 요즘 태조께서 몸이 불편해 자주 누워 계신데 이 기회를 살리고 싶소이다. 무슨 기회요? 그 방법은 대감의 힘이 필요하오. 그런데 그 조건이 태조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야만 된다오. 그러니 좀 더 기다려봅시다. 도대체 그 방법이란 어떤 것이오? 태조의 병세가 더 나빠지면 나는 대감과 병문안하여 비접 자리를 옮겨 병을 다스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왕자를 한자리에 불러들이는 것이요. 그 기회를 틈타 내 왕자를 모두 도륙할 참이요. 내 생각이 어떻소, 대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구려. 하지만 이 말이 새나간다면 우린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요. 그래, 우리 쪽 사람도 이 일을 알고 있나요? 몇 사람은 알고 있소이다. 이들의 음모가 있은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태조의 병세가 매우 위중해져 정말 비접할 정도가 되었다. 정도전과 나무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몇 번이나 문병하고 비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조도 이 말에 기가 솔깃해 정도전의 진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정도전과 나무는 힘을 얻어 태조 측근의 내시에게 명을 내렸다. 태조의 병화는 비접해야만 병을 다스릴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 왕자가 참석하여 태조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중간들은 곧바로 모든 왕자들에게 연락하여 참석해 하라. 그러나 전참찬 이무는 정도전과 한패였지만 그는 정도전의 음모를 정한대군 부인 민씨에게 모두 고자질했다. 이날 방원은 형님 왕자들과 근정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때 그의 부인 민씨 원경왕후가 자신의 오라버니 민무질과 의논했다. 그런 후 하인 김소근을 시켜 그녀 자신이 복통으로 쓰러졌다고 알렸다. 방원은 깜짝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부인 민씨와 민무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부인 민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다. 지금 대궐로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정색하면서 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왔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더구나 형님들은 이미 대궐 안에 계십니다. 내가 대궐로 가는 목적은 정도전의 흉계를 형님들에게 알리는 일이오. 집을 나온 방언은 미친 듯이 대궐을 향해 말을 몰았다. 대궐에 도착하자 소관이 궁중에서 마중 나와 말했다. 상감마마께서 병환이 위중에 지금 비접하시려 하옵니다. 왕자님들께서는 모두 입시하시라는 분부이옵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제와 달리 등불이 모두 꺼져 있어 칠흑같이 어두웠다. 왕자들은 의심을 품었으며 방호는 화장실로 가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방의, 방간, 이백경은 방언을 쫓아오면서 외쳤다. 그러자 방언은 입을 가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방언은 방의, 방간, 백경과 함께 영추문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광화문 밖에 세워놓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호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을 시켜 정승 조준과 김사영을 불러오게 하였다. 점쟁이에게 기륭을 점치고 있던 조준은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갑옷 차림의 병종들을 이끌고 방언에게 왔다. 그러자 방언은 군사들로 하여금 예빈사 앞 돌다리를 막게 한 후 한두 사람만 왕래하도록 명령한 후 조준에게 호령했다. 공들은 조선의 사직을 이대로 버리려고 합니까? 방언의 목소리에 모든 신하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중 조준과 김사영도 정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방언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운종가에 주저앉았고 방언은 백관을 불러들였다. 이때 찬성 유만수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방언은 그에게 갑옷을 입게 하여 자기 뒤에 서 있게 하였다. 그러자 이무가 방언에게 만수는 방석의 패거리라고 귀뜸했다. 이를 눈치챈 만수는 말에서 내려 방언의 말굴레를 잡고 애원했다. 그러나 방언이 못 들은 척하자 김소근이 나서서 부자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후 방언은 친히 무사를 데리고 정도전 일당의 동정을 염탐했는데 그는 이 집과 함께 남원의 작은 집에서 모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방언은 이숙번을 시켜 지붕에다 불화살을 쏘게 하여 불을 질렀다. 이에 놀란 정도전은 급히 이웃에 있는 판봉상 민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민부는 정도전을 보고 큰 소리로 발고했다. 방언의 부하들은 민부의 집에서 정도전을 끌고 나왔다. 정도전은 고개를 들어 방언을 바라보면서 애원했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유영도 차명을 당했다. 이날 사건 장소에서 도망친 나무는 미륵원의 포막으로 숨으려고 했지만 발각되어 죽었고 이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도전에게 끌려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해 살아남았다. 이때 세자 방석파는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 세자를 받든 후 성 밖을 살폈는데 광화문에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철기 군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대항하지 않고 항복했다. 이로써 방호는 세자 방석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정도전의 난을 평정했다. 그렇지만 태조의 병세가 점점 위중해서 하는 수 없이 청량전으로 비접하고 말았다. 며칠 뒤 자정승 조준은 중신들과 백관을 거느리고 병세가 호전된 태조에게 아련했다. 그는 정도전과 남원 등이 지은 죄를 보고하면서 세자를 딴 왕자로 재책봉할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 세자 방석이 태조의 곁에 있었고 태조는 조준이 간청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물었다. 경들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에 불만이 있어? 만약 그렇다면 경들의 대답을 듣고 싶소이다. 태조는 대신들의 대답이 없자 곁에 서 있던 세자 방석을 불러 물었다. 방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자의 자리를 내놓고 싶으냐? 전 아바마마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해라. 저는 아바마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제 마음도 편안하기 위해서 세자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을 끝내고 방석은 형 방번과 함께 대궐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지려고 했을 때 방온이 찾아와 말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빨리 가라.
이들이 대궐을 나와 어디론가 향할 때 하급 벼슬아치들이 쫓아가 살해하고 말았다. 태조는 방범과 방석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을 원망하며 통곡했다. 방원이 정도전의 난을 평정하자 대신들은 태조에게 그를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방원은 세자는 둘째 형인 영안대군 방가가 되어야 한다고 우겼다. 하지만 방관은 개국을 건의한 것도 방원이고 또 오늘의 난리를 평정한 것도 방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한사코 고사했다. 하지만 방원이 끝까지 듣지 않자 방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 후 세자 자리에 올랐다.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내가 어느 시기까지 자리를 맡고 그 시기가 끝나면 너에게 주겠다. 정도전의 난이 평정된 그해 9월, 태조는 영안대군 방가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이분이 바로 정종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 정종이 임금에 오르자 방원은 동궁으로 책봉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은 정종의 비 김씨는 정종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상감마마, 동궁을 잘 살피세요.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노리듯 눈이 타오르고 있답니다. 하루속히 임금의 자리를 동궁에게 주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은 자신과 식솔들의 목숨을 건지고 바늘방석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위를 방원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방원이 경복궁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조선 3대 임금 태종이다. 태종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정종을 상왕, 태조를 태상왕으로 모셨다. 그러나 태조는 태종 방원의 소행으로 두 왕자를 잃은 아픔으로 태상왕 자리를 뿌리치고 함흥으로 돌아갔다. 더구나 옥새도 주지 않고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렇지만 태종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어 문안을 드리곤 했다. 하지만 문안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태종이 자꾸 미워져 태조는 화살로 그들을 쏘아 죽였다. 따라서 태종의 문안사가 함흥으로 가기만 하면 죽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 퍼진 말이 바로 함흥차사였다. 태종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래서 태종은 함흥에 보낼 사람을 뽑는 방을 붙였지만 한 사람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 태조의 옛 친구인 성성린이 자진해서 나섰다. 그는 태종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신이 함흥으로 가서 부왕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겠나이다. 태종은 흔쾌히 차사로 임명했고 그는 나그네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말에서 내려 불을 피워 밥 짓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태조는 그곳으로 신하를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신하는 그에게 말을 붙였다. 이보시오 선비님, 지금 뭘 하고 있소이까? 내 볼 일이 있어 여행을 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그만 나리에 저물어 말에게 먹이를 주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오. 신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곧바로 돌아가 그대로 태조께 고하했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를 불러오게 했다. 태조를 만난 성리는 여러 가지 도를 들어가며 말했다. 그러나 태조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대의 말은 누구를 위함인가? 태종을 위해서라면 한마디도 듣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그러나 이에 물러나지 않고 성리는 말을 이었다. 신이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주상을 위해서라면 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맹세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를 죽였다. 태조는 태종이 미워서 함흥에서 몇 해를 보내자 태종과 신하들은 황송할 뿐이었다. 이때 한 신하가 태종에게 묘안을 아뢰었다. 상감마마, 일찍이 무학대사는 부왕과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문안사로 보내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무학대사를 불러 태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태종에게 이런 말을 아뢰었다. 상감마마, 부자 사이 인연이 기구하군요. 저같이 능력 없는 중이 감히 어떻게 태조를 움직이겠습니까? 차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태종의 진심 어린 간곡한 부탁에 감응한 무학대사는 명을 받들어 함흥으로 갔다. 무학대사가 도착하자 태조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무학이 여기까지 웬일로 오셨소? 대사도 그놈을 위해서 온 것이오? 태조의 말에 무학대사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상감마마,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소승과 상감마마와의 친교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승은 옛날이 생각나서 하루가 될지언정 상감마마와 얘기벗이 되고 싶어서 왔답니다. 이 말에 태조는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와 한방을 쓰자고 제의했다. 무학대사는 태조와 함께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태조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수십 여일이 지나면서 태조에게 확실한 신뢰를 얻은 무학대사가 어느 날 밤 태조에게 간언을 했다. 상감마마, 감히 진언 드리겠사옵니다. 상감마마께서도 알고 있듯이 태종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사옵니다. 그렇지만 태종 역시 상감마마의 아드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옵소서. 지금 보위를 맡기실 아드님은 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태종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상감마마께서 일구신 대업을 누구에게 맡기시렵니까? 타인보다 혈육이 더 미덥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하가 안정된 것 같지만 개국의 중심이 없어지면서 실망한 자들이 칼을 갈고 있사옵니다. 상감마마, 부디 선처하심이 오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한 태조가 함흥에서 황공하기로 하자 태종은 성 밖으로 나아가 맞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하륜 등 여러 사람이 태종께 권고했다. 태상왕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막의 기둥은 꼭 아름드리 대목을 쓰셔야 합니다. 태종도 하륜의 말에 따라 천막 기둥을 10아름이나 되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웠다. 태조는 천막 쪽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얼굴에 나타났다. 그 순간 활을 꺼내어 태종을 향해 쏘았다. 이때 태종은 얼떨결에 천막 기둥 뒤로 숨었고 화살은 기둥에 박혔다. 이에 태조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군. 저놈은 하늘이 돕는구나. 태조는 옥새를 태종에게 던져주자 눈물을 머금고 옥새를 받은 후 잔치를 벌였다. 잔치 도중 태종이 태조의 만수무강을 비는 뜻에서 잔을 올리려 하자 하륜이 태종에게 다가가 이렇게 귀뜸했다. 상감마마, 술통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잔에 술만 따라 중간을 시켜 올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태종은 그가 주문한 대로 했다. 그러자 태조는 술잔을 받아 마신 후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철여의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했다. 역시 저놈은 하늘이 돕는구나. 조선의 만개.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보위에 올라 조선 3대 임금이 되었다. 휘가 도, 자가 원정이었다. 1397년 태조 6년 4월 10일 한양에서 태어났다. 태종 8년 충녕군으로 임신년에 대군으로 봉해졌다가 무술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같은 해 8월 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임금에 오른 뒤 경오년 2월 17일 별궁에서 54세로 승하했다. 수라에는 18남 4녀가 있었다. 세종은 32년의 재임기간 동안 문화의 꽃을 피운 창조자인과 동시에 성군이었다. 세종의 업적은 첫째 과학, 둘째 예술, 셋째 어학이었다. 과학은 강우량을 측량하는 주기기의 발명은 서양보다 200년이 앞서는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었다. 예술은 아악의 소리를 바로잡아
예로부터 전해오던 고전음악의 축을 세웠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의 자랑거리는 한글 창제일 것이다. 또 국방에서는 두만강의 육진을 개척했고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대마도와 서쪽으로는 파저강에 출몰하는 만주인을 막아냈다. 세종의 비 소원왕후 심씨는 영의정 부사 청천부원군 안효공 시몬의 딸이다. 1395년 태조 4년 9월 18일 양주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세종 28년 3월 24일 별궁에서 52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스라에는 8남 2녀가 있었다. 세종에게도 후궁 5이 있었는데 정일품으로는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해빈 양씨가 있었고 정삼품 수건이씨, 정육품 대우엔 상침 송씨가 있었다. 따라서 12왕자 이용주는 5 후궁이 낳았는데 그 중에 신빈 김씨가 6 아들, 해빈 양씨가 3 아들을 두었다. 문종의 예언. 문종은 조선 4대 임금으로 세종의 맏아들이다. 휘는 향, 자는 휘지다. 태종 1414년 12월 3일 한양에서 출생하였다. 세종 3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을충년에 임금의 명령으로 대리했으며 경오년 2월 20일 별궁에서 즉위하여 2년 후인 임신년 5월 14일 경복궁 천추전에서 39세 일기로 승하했다. 스라에는 1남 1녀를 두었다. 문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인물이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어린 아들 걱정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 그러던 중 어둠이 깔린 어느 날 저녁 문종은 내시를 시켜 집현전에 근무하고 있던 학사들을 불렀다. 그런 후 초를 환하게 밝힌 다음 술상을 준비시켜 학사들과 술자리를 했다. 그 자리엔 세자 단종이 있었는데 문종은 세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학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과인은 세자 단종을 경들에게 맡기겠소. 세자는 세상에 태어난 지 8해 만에 엄마를 잃었다오. 지금 세자가 되었지만 과인이 죽고 나면 어린 나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내 몸이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날 술자리 분위기는 임금과 신하가 아닌 친구와 친구 이상으로 좋았다. 이 자리엔 성삼문, 박백년, 신축주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종의 이런 소탈함에 감동받아 이구동성으로 아뢰었다. 신등은 일개 학자에 불과하지만 저희를 알아주시는 주상의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왕세자 저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맹세하나이다. 문종은 이 말을 듣고서 환한 표정을 지었다. 문종시대의 의정부 삼정승은 영의정 황보인, 자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이었다.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김종서로 세종 때 육진을 개척했는데 용맹하고 담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삼정승은 문종의 소명을 받고 입궐했는데 문종은 이날도 침전에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났다.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누워있어서 미안들 하오. 40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는 이런 못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소. 과인이 공들을 부른 것은 짐의 병 때문이 아니라 어린 세자가 걱정이 되어 부른 것이오. 그런 후 문종은 세자를 불렀다. 이때 세자는 12세였지만 같은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다. 영의정 황보인은 세자에게로 가까이 가서 물었다. 저하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12살입니다오. 제가 누구인 줄도 아시겠습니까? 영의정 황보인입니다요. 이 말을 들은 황보인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세자는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러자 좌의정 남지가 물었다. 저하, 육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조란 2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호조를 말함이지요. 정승들이 던진 여러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본 김종서가 세자를 칭찬하였다. 문종은 이 말을 들은 후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공들은 세자에게 삼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지금은 과인이 살아있어 국내가 평온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회오리 바람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오. 물론 세자가 내 뒤를 잇겠지만 어린 세자가 아무리 총명해도 궁중의 비바람을 어찌 막아내겠소. 문종의 이런 말에 삼정승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그러자 문종은 말을 이어나갔다. 어린 세자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인명은 제천이라 하지 않소. 과인이 병세로 봐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오. 이보시오 상공. 내가 죽은 후 어린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지편전의 여러 학사와 함께 잘 보필하고 수호해 주시오. 문종의 말이 끝나자 삼정승은 이렇게 아랬다. 상감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등은 마마의 말씀을 잘 받들어 목숨을 걸고 세자 저하를 지키겠나이다. 문종은 삼정승의 말에 마음이 놓인 듯 모처럼 웃음기가 돌았다.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는 판안성부사 증영의중 화산부원군 경혜공 권전의 딸이다. 1418년 태종 18년 3월 20일 홍주 합덕현에서 태어났다. 세종 13년 동궁빈으로 뽑혀 들어와 순빈 봉씨가 폐립되면서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이후 문종이 왕위에 나아가면서 왕으로 책봉되었다가 24세로 세상을 떠났다. 스라에는 일남 일녀가 있었으며 후궁소생인 경숙 옹주가 있다. 바람 앞에 촛불. 단종은 조선 5대 임금 문종의 외동아들로 휘가 홍이다. 1441년 세종 23년 7월 23일 동궁 자선당에서 출생했다. 임신년 5월 6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했지만 의례년 6월 11일에 왕위를 세조에게 물려주었다. 이후 상항으로 있다가 정축년 6월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0월 24일 영월에서 1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제2기간은 3년, 상항으로 2년이며 스라엔 아무도 없었다. 조선 4대 임금 세종에겐 18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양대군은 왕비소생의 둘째 아들이다. 다른 형제들은 문객을 맞아 세력을 확장했지만 수양대군만은 유달리 무사들을 많이 모았다. 또 수양대군의 책사로 건남이 맡으면서 한명회가 합세했고 여기에 홍달손, 양정 등의 무인 30여 명이 수양대군의 집을 드나들었다. 수양대군은 문종의 친아우였고 단종의 둘째 삼촌이었다. 처음엔 진평대군으로 후에 수양대군으로 불렸다.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단종이 즉위했지만 수양대군은 왕이 어리다는 구실로 멸시하고 비밀리에 왕위 찬탈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 음모에 건남과 한명회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수양대군의 최측근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계획을 생각해 진언했다. 특히 한명회는 종부시정이란 이름으로 출입하다가 밤에 출입할 땐 장원 밖으로 이어져 있는 밧줄을 이용하였다. 한마디로 왕위 찬탈 계획은 거의 한명회가 한 것인데 수양대군은 사람들에게 한명회를 이렇게 자랑했다. 한명회는 나의 장자방이다. 1483년 단종 원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단종을 지켜온 삼정승을 척살하기로 했는데 그 음모가 사전에 누설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수양대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허허, 계획이 누설되었다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먼저 호랑이, 우의정 김종서의 별명을 잡아야겠다. 그자만 없애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결심한 수양대군은 홍달순, 양정 등 유능한 무사
7, 8명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아무리 대책을 강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때 불쑥 한명회가 입을 열었다. 집을 짓는데 3년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소이다. 대군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이 말에 수양대군이 벌떡 일어났다. 이때 누군가 수양대군의 옷자락을 잡자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내뱉었다. 그 손을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은 곧장 사람들에게 달려가 수양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해 바쳐라. 난 내가 생각한 대로 할 테다. 수양대군은 거사를 혼자라도 치르겠다며 대문을 나서자 한명회가 사람들을 부추겼다. 대군께서 혼자 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모셔라. 그러자 무사들은 두 패로 갈려 한 패는 도니문에 매복하고 다른 패인 양정, 홍순손, 유수 등은 평상복 차림으로 수양을 따랐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종서의 아들 김순교는 문전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김순교에게 호령했다. 어흠, 대감 계신가? 내가 뵈러 왔다고 전해라. 김종서는 수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뛰어나가 절을 하면서 안내했다. 들어오십시오, 대군. 고맙소이다만 날도 이미 저물어 사대문이 닫히겠는데 들어가면 뭐라겠소. 이렇게 사양한 수양대군은 김순규가 자신의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자 꾀를 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각이 떨어진 사물을 벗어내 보이며 말했다. 대감, 긴히 청할 것이 하나 있소이다. 대군께서 저에게 청하실 것이라도 이 사모의 각이 떨어져 없어졌소이다. 대감의 각을 좀 빌려야겠소. 알겠사옵니다. 얘야, 안에 들어가 각을 가져오너라.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양대군의 부하 이문이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철퇴를 가하자 쓰러졌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 김순규가 달려와 김종서의 시신을 안는 순간 양정은 칼을 빼어 그를 베어버렸다. 시해를 끝낸 수양대군은 말을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온다는 말에 한명회는 마중을 나와 반겼다. 수양대군은 만족한 표정으로 한명회에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오. 곧바로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행제소 문전에 배치시켰고 한명회는 살생부를 가지고 문 안에 앉아 있었다. 수양대군은 거짓 왕명으로 여러 대신들과 중신들을 입궐시켰다. 살생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홍윤성, 유수, 구치관 등이 철퇴로 내리쳐 격살하였다. 이때 죽임을 당한 중신은 영의정 항보인, 이조판서 조극관, 찬성 이양 등이었다. 이 밖에 반대파 중신들은 궐문에서 살해되었고 좌의정 정분과 조국간의 아우 조수량은 귀양을 보냈다가 죽였다. 더구나 안평대군은 김종서와 내통했다는 죄를 씌워 강화로 귀양을 보냈다가 후에 사약을 내려 죽였다. 하지만 천운인지 이문의 철퇴를 맞고 쓰러졌던 김종서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는 대궐로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하고 가마에 몸을 실은 후 숭례문, 남대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김종서는 아들의 처가에 은신했다. 하지만 하늘이 그를 따라주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그가 죽지 않고 아들의 처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자 수양대군은 부하들을 시켜 그 집을 습격하여 김종서를 끌어냈다. 끌려 나온 김종서는 호령했다. 나는 어디든 걸어서는 가지 않겠다. 가마를 대령하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칼이 번쩍이면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충신이면서 인간 호랑이라는 김종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김종서를 척살한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김종서가 모반을 꾀해 할 수 없이 죽였사옵니다. 시간이 너무 급해서 사전에 아뢰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실권을 얻은 수양대군은 영의정 부사에 오르고 그 일당은 이조판서, 형조판서, 내외병마 도통사 등의 벼슬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 손아귀에 있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 있었으며 특히 권남, 정인지의 주청에 못 이겨 1455년 단종 3년 6월 11일에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 7대 임금 세조다. 단종이 임금의 자리를 세조에게 내주었을 때 다른 중신들과는 달리 예방승지 성삼무는 옥새를 안고서 통곡하였고 박팽년은 경의로에서 자살을 시도하자 성삼무는 이를 발견하고 만류했다. 한편 수강궁에 치과하고 있는 단종의 보기를 위해 지편전 학사 성삼무는 박팽년, 하이지, 이계, 유성원, 전절지사 유흥부, 성삼문의 아버지, 단종의 장인 등과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명나라 사절이 도착해 태평관에서 여장을 풀었다. 그러자 세조는 상황 단종과 함께 명나라 사절을 위해 연회를 베풀기로 하였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이 연회를 거사 날로 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명회가 세조에게 연회장으로는 창덕궁이 좁고 또한 세자의 참석도 운검의 입장도 필요치 않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세조는 한명회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연회장에 성승 유흥보가 운검을 차고 허리에 들어가려 하자 한명회가 이를 말렸다. 이에 화가 난 유흥부가 물러나 한명회를 죽이려고 하자 성삼문이 말렸다. 그래도 유흥부가 계속 우기자 박팽년과 성삼문은 기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인 김질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장인 정찬손을 찾아갔다. 장인어른, 상황 보기가 우리 뜻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밀고를 하면 그 공이 우리에게 돌아올 터인데요. 이 말을 들은 창소는 김질과 함께 대궐로 들어가 상황 보기 계획에 관여했음을 밀고했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창손과 질에게 죄를 묻기보다 공신으로 대우하였다. 김질의 밀고로 인해 성삼문, 박팽년 등은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세조는 평소 박팽년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 이렇게 전했다. 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모든 것을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박팽년은 이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세조를 상감이나 혹은 전하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항상 세조의 존칭을 격하하여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화가 난 세조는 국문장에서 부하들을 시켜 박팽년의 입을 박살낸 후 이렇게 말했다. 네 이놈, 너는 신하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 밑에서 벼슬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박팽년은 여전히 웃으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상황의 신하가 되어 충정감사로 근무하면서 장계를 올릴 때 신이란 글자를 썼지만 나리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소이다.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한 세조는 박팽년의 장계를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신이란 글자를 단 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음은 수양대군이 성삼문에게 김질이 발고한 내용대로 국문하자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후 성삼문은 김질을 바라보면서 꾸짖었다. 김질 이놈, 밀고 하려면 있는 그대로 할 것이지 왜 가감을 했느냐? 성삼문의 말을 가로막은 세조는 또다시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몰아내려고 했느냐? 나리께서는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오. 난 일편단심 전황을 위함이었소. 이것은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것이오. 나리는 임금의 자리를 강탈한 사람이오. 어찌 신하된 도리로 임금이 망하는 것을 보겠소. 나리는 평소 주공을 들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시더군요. 묻겠소이다. 주공도 이런 일을 감행하였소이까? 네 이놈, 나리라니. 너도 저 박팽년처럼 나를 나리라고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은 모두 내가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나를 배신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상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나리는 무엇으로 나를 신하로 부리고자 하시오. 그리고 난 나리의 녹을 먹어본 적이 없소이다.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오. 세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무사를 불러 불에 달군 인두로 성산문의 다리와 팔꿈치를 마구 찢어댔다. 하지만 성산문은 태연한 모습으로 말했다. 나리, 잘못한 일도 없는데 너무 심하지 않소이까? 이때 신숙주가 세조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성산문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숙주 내 이놈, 정말 부끄럽게 한이었구나. 지난날 문종께서 우리들에게 과인이 세상을 떠나도 학사들은 힘을 모아 세자를 수호해달라고 친탁하시지 않았느냐. 너는 벌써 그 말씀을 잊었단 말이냐. 내 놈의 마음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구나. 그러자 세조는 더 이상 성산문의 말을 막기 위해 신숙주를 정각뒤로 피신시켰다. 뒤이어 제약 강의안이 공문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자 세조는 성산문에게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해라. 강의안도 너희 패거리가 아니더냐? 그도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강의안은 처음부터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소. 나리는 상황의 신하라면 무조건 모두 참할 작정이요. 모두 나리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은 강의안뿐인 것 같소이다. 이 사람이라도 남겨두어 등용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오. 그는 현자 중에 현자랍니다. 성산문의 한마디에 강의안은 세조의 손에 죽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유흥부에게 공문이 옮겨졌다. 유흥부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왜 연회석에 참가하려 했느냐? 그것은 일척검으로 역적을 몰아내고 전황을 모시려 함이었소. 하지만 불행하게 동지 중에 간사한 놈의 밀고로 일이 망쳤소이다. 더 묻지 말고 어서 죽여주시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약이 바짝 올라 부하들을 시켜 유흥부 몸에 살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가했다.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유흥부는 성산문에게 얼굴을 돌려 말했다. 보시오. 사람들의 말에 먹물을 먹은 자와는 동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소이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소이다. 그때 내가 세조의 도당을 도륙하려고 할 때 당신들이 만류에 멈추고 말았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됐구려. 당신들은 책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니 짐승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소? 이 판국에 말할 게 뭐가 있겠소? 다음으로 이계가 작형 당근지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런 형벌이 무슨 소용이 있소이까? 이계의 말에 세조는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이지를 작형하려고 하자 그 역시 세조에게 물었다. 우리의 행위가 반역이라면 참하면 되는데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한단 말이오? 그러자 세조는 그의 점잖음에 감흥했던지 그에게는 작형을 가하지 않았다. 국문이 끝난 후 성산문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세조 옆에 서 있는 좌우 신료들에게 이렇게 고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부디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을 누려라. 나는 저 세상에서 고주, 세종을 배우겠다. 유성원은 사해라는 벼슬로 성균관에 있었다. 성산문 등이 국문을 받던 날 성균관 유생이 그에게 찾아와 상황을 알렸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술상을 차리게 한 후 부인과 술을 마셨다. 그런 후 자신의 가족묘로 들어가 관대도 벗지 않고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부인과 식솔들은 자살 이유를 몰랐었다. 그러다가 한참 후 포교들이 찾아와 죽은 시체를 가져갔다. 잔인한 세조는 유성원의 시체가 국문장에 도착하자 형리를 시켜 육시를 하게 했다. 잔혹한 영월의 하늘. 세조는 정인지와 대신들을 불러놓고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결론은 패립으로 결정되었다. 세조는 상황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추방시켰다. 그 다음 금성대군 유를 순흥부로 기양사리를 보냈다. 귀양지에서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험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비밀리에 상황 보기를 위해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았다.
어느 날 금성대군은 이보음을 자기 처소로 불렀다. 이보음이 오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을 몰리고 단둘이 이야기했다. 금성대군의 지시로 이보음은 상황 보기에 관한 경문을 만들어 수능병영과 남중의 동조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때 수능부의 어떤 관노가 금성대군이 지시하여 작성한 단종 보기 경문을 입수해 서울로 가져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때 기천, 풍기 현감이 이것을 알고 관노를 쫓아가 경문을 빼앗은 후 상경하여 고발했다. 세조는 고발한 현감에게 특상을 주면서 후에 반드시 중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조는 금성대원과 함께 보기 음모에 가담한 벼슬아치들을 모조리 체포해 참살한 후 죽게라는 시냇물에 쳐넣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금성대군은 수능부에서 안동으로 끌려가 안동옥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간 날 금성대군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금부도사는 그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사람을 풀었지만 도저히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며칠 후 그가 돌아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를 못 찾다니 머리수만 많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도망가지 않고 돌아온 것은 너희들의 목숨이 아까워서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의관을 고쳐 입고 평상시의 평온함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금부도사는 서쪽에 놓여있는 세조의 위패를 향해 절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 내가 모시는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 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절을 4번 한 후 사약을 마셨다. 그런데 사약으로 죽지 않자 입회한 군졸들이 그의 목을 졸라 죽였던 것이다. 친동생 금성대군을 죽인 세조는 친조카 단종을 죽이기 위해 금부도사 왕방연을 시켜 영월로 사약을 가져가게 했다. 그러나 영월에 도착한 왕방연은 단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러자 입회하는 부하가 주의를 시켰다. 그렇지만 그는 주춤하다가 뜰 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엎드렸다. 이때 단종은 그에게 찾아온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었다. 이때 단종이 입산할 때 함께 따라온 젊은 시종이 교살하겠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한 가닥의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 그렇지만 단종이 곧바로 죽지 않자 허리띠로 몇 번을 졸라 절명시켰다. 이땐 단종의 나이는 불과 17세였다. 교살당한 단종의 시신을 거둘 관이나 연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젊은 중이 나타나 며칠간 애절하게 통곡하다가 어느 날 저녁 단종의 시신을 짊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가지 소문이 떠돌았다. 먼저 시체를 산속으로 가져가 화장했다는 설과 2번째 시체를 강에 던졌다는 설이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2가지 소문 중 전필제 김종직이 쓴 투강설이 진짜라고 한다. 6대 임금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는 영동령 부사 여왕부원군 현수의 딸이다. 1440년 세종 12년에 탄생하여 갑술년 1월 22일에 왕비로 간택되었다. 의례년 7월에 세조는 의덕대왕비로 존칭하였다가 정축 6월에는 부인으로 봉했다. 부인은 1512년 중종 16년 6월 4일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단종이 죽고 18세의 나이로 가부가 되어 64년을 독수공방했다. 이후 옥새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해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정일품 해빈까지 올라갔다. 양비는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는데 세종의 큰아들 문종의 비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후 9일 만에 죽었다. 그러자 세종은 단종의 양육을 양씨에게 맡긴 것이다. 단종은 양빈의 보살핌으로 병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문종의 뒤를 이었다. 세종 시절 단종을 안고 있을 때 세종은 양씨에게 옥새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왕자가 많아 도리어 걱정이 되는구려. 그래서 그대에게 옥새를 맡기오.
옥새가 필요할 때마다 상관께 주었다가 다시 그대가 돌려받아 관리하시오. 세월이 흘러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직접 양빈을 찾아와 옥새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양빈은 한사코 옥새를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옥새만은 눈을 감지 않은 이상 못 내놓겠습니다. 대군의 부학마마께서 소녀에게 맡기시면서 세자, 세손이 아닌 자가 아니면 거절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부학마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단칼에 양빈과 그의 소생인 세 왕자까지 함께 몰살시켰다. 양빈의 스라에는 한남군 수충군 현, 영풍군 전 등의 세 왕자가 있었다. 양빈은 세조에게 생모는 아니었지만 명분상 어머니였으며 세 왕자의 친어머니이기도 했다. 세조의 비 정의왕후 윤씨는 판중추부사 파평부원군 정정군 윤번의 딸이다. 1418년 태종 18년 11월 11일에 홍천 공하에서 출생했다. 세종 10년의 가래를 거행하여 낙랑부 대부인으로 봉해졌다가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종 14년 3월 30일 온양행궁에서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스라에는 이남 일녀가 있었다.